누구야? 어떤 놈이랑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부부간이라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지. 내가 방금 당신이랑 남자랑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지금 여기에 나 말고 누가 있는 거로 보여? 아니야. 분명 들었다니까? 여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만성 피로에 건망증이 심하더니 이제 환청이라도 들은 거야? 아, 정말 아무도 없네.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해, 여보. 당신, 지난번에는 속옷 가지고 난리치더니 오늘은 내 방에 남자가 있다고 하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사는 집에 남자를 끌어들이겠니?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헷갈렸나 봐. 어휴, 짜증나. 미안한 거 알면 당장 불 끄고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에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 공중파에서 하는 라디오를 켜고 일을 하고는 했었는데 요즘은 이 채널에서 들려주는 사연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자주 있답니다. 그래도 중독성 있는 이야기들을 끊을 수 없어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동 재생을 시켜놓고 있네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저도 사연 주인공이 되어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자주 상상을 했었습니다. 제 인생 중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결심이 서서 전처와 있었던 일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 꼭 저의 반전을 거듭하고 경악할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와 아내는 각자 사업을 하다가 모임에서 만나 인연이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예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성격까지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3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뜨겁고 황홀한 신혼생활을 보냈더니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죠. 강산이 바뀌도록 저희 세 식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0살이 된 딸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자며 저를 놀라게 하더군요. 여보, 영어학원에서 그러는데 우리 예림이가 언어 천재라고 하더라? 중학생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어. 그래? 당신 닮아서 똑똑한 모양이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예림이 유학 보내는 게 어떨까? 우리 딸 미래를 위해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시켜보자. 유학을 보내자고? 이제 겨우 10살인 애를 혼자 미국에 어떻게 보내? 내가 따라가서 2, 3년 동안 지내다가 올게. 사춘기가 되면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을 테니 3년만 뒷바라지해주고 오면 좋지 않겠어? 그럼 나보고 기러기 아빠를 하라는 소리야? 여보, 난 우리 세 식구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지금처럼 사는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림이의 재능을 썩히는 꼴이 된다고. 요즘 조기 유학이 유행인 거 알지? 지금 우리 딸이 유학을 가도 늦은 편에 속해. 지금이라도 예림이를 미국에 보내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뭐가 우리 딸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해보고 딸에게 유학 가고 싶으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가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몇 주 동안 고민을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계속 유학을 보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 마음도 유학으로 기울여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전 어린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눈물을 머금고 미국으로 보내주었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하루하루가 외롭고 허전해서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중독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며 길고 긴 세월을 보내자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왔고 딸아이 혼자만 미국에 남게 되었었죠. 저는 아내와 재회하자 마시던 술을 끊게 되었고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매일 아내를 향해 애정 표현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어색해졌는지 자꾸 피하기만 했답니다. 오래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시간을 두고 기다려봤는데 아내는 저를 남처럼 대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기러기 아빠를 할 때와 별다르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멀어진 아내의 마음을 잡으려고 선물과 이벤트를 매달 반복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마음이 열렸는지 부부 관계가 잠시 좋았다가 다시금 아내가 자꾸 피하는 바람에 어색하게 변하고 말았죠. 그렇게 강산을 한 번 더 보냈더니 딸아이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고 남은 학업을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하더군요. 방학 때마다 보는 게 아쉽고 서운했는데 몇 년 뒤면 딸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졸업하는 해가 찾아왔고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었죠. 나이를 먹다 보니 몸에 큰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중년 남자에게 찾아온다는 만성 피로가 어찌나 심하던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자도 피곤해서 사업장에서 꾸벅꾸벅 졸았을 정도였죠. 게다가 건망증까지 생겨서 안 하던 실수를 자주 하는 바람에 거래처와의 약속을 몇 번이나 잊어버려서 곤욕을 치르고는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내에게 제 상황을 전했더니 나이가 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비타민과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라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몸을 챙기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한편 아내와 저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났었죠. 저는 이른 새벽에 나가 오후 4시에 들어왔고 아내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되어야 돌아왔답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5시부터 잠이 든 저는 아내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지고는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벽에 일어나도 제 옆에 아내가 없었답니다. 알고 보니 제 코골이를 들으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작은 방을 쓰게 되었더라고요. 코골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안해하기만 하며 각방을 쓰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 부부는 이전에도 없던 대화가 다 없어졌고 한 집안에 살면서도 얼굴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만성 피로인 저는 아내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늘 잠에 취해 있었죠. 자꾸만 멀어지는 아내를 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뒤 결혼 20주년을 맞이해 집안을 풍선과 온갖 장식품으로 꾸며서 이벤트를 열었답니다. 비싼 와인과 직접 구운 스테이크까지 준비해서 아내와 나누어 먹었고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까지 선물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 너무 소원해진 것 같지? 내가 맨날 피곤에 찌들어 있어서 당신에게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해. 그래, 고마워. 나도 그동안 무심하게 지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20주년 맞았으니까 잘 지내보도록 하자고. 그럼 우리 각방 그만 쓰고 한 방에서 지내볼까? 당신 코골이가 듣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보지 뭐. 그렇게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를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혼초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내와의 시간을 매일 기대했는데 항상 피곤하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방을 쓴 지 사흘 만에 제 코골이 때문에 괴롭다며 다시 각방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망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 피와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만 전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만성 피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집에만 오면 퍼질러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거의 마주치지 못하고 똑같이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잠이 깼어요. 원래 한 번도 깨지 않고 오랜 시간을 자는 저인데 겨울이 되어 보일러를 돌렸더니 많이 건조해서 갈증이 나서 깨어난 거였죠. 저는 거실에 나가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군가와 전화하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방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들어보았더니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이렇게 웅얼거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좋았어.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 잠꼬대를 곱씹어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아직 저에 대한 사랑이 모두 식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와 시간을 보내며 기쁜 목소리를 낸 걸 보면 아내도 저를 원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버티기 힘들었죠. 아내가 씻는 소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안방을 나와서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머, 깜짝이야. 당신 뭐야? 아직 안 잤어. 당신이 보고 싶어서 안 자고 기다렸어. 여보, 우리 오랜만에. 뭐라는 거야? 나 피곤하니까 당장 나가. 여보, 당신도 날 기다렸잖아. 다 안다고. 이 남자가 뭐라는 거야?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거니?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나 피곤해서 바로 잘 거란 말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제가 아내를 안으려고 하자 기겁하며 피하더군요. 그러더니 베개를 집어던지며 짜증을 냈답니다. 징그럽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부부여도 이러는 건 큰 실례야. 나 열받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장 꺼져.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 너무하네. 그렇게 아내의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했던 잠꼬대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욕만 진탕 먹고 말이죠. 결국 아내와 다시 시간을 보내는 걸 포기하고 자주 대화라도 나누고 싶어서 아내 퇴근을 기다려봤는데 대화조차도 나누기 귀찮고 싫다며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몇 주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생기는 단순한 권태기라면 기다려보면 될 테지만 아내는 제 얼굴만 보면 정색했기 때문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마음의 상처도 심하게 받았네요.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기로 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바쁜 아내가 빨래를 밀려서 제가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는데 못 보던 남자 속옷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속옷이 맞는지 생각에 잠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입던 게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거실에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앉아 있어?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는 뒤에 감춰두었던 남자 속옷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옷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속옷이 아니면 누구 거겠어? 그야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제 말에 아내는 똥 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 내가 모르는 남자 속옷이 집에서 나오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인간아,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발 닫고 잠이나 자. 뭐야, 그냥 들어가려고. 해명은 하고 가야지. 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나도 어이가 없어. 내 속옷이 아닌 게 내 집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냐고. 당신 서랍장 열어봐. 얼마나 많은 속옷이 있는지 말이야. 100장도 넘게 있는 속옷을 당신이 다 기억을 하겠니? 괜한 사람 찾지 말고 방으로 꺼져.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산 속옷과 비슷한 게 있나 찾아봤죠. 그런데 비슷한 무늬가 그려진 속옷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말이죠. 곧장 안에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기력도 없고 건망증이 심해. 내 속옷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경이 됐나 봐. 괜한 의심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됐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잊어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또 의심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고. 조심할게. 그럼 푹 쉬어. 아내 방에서 나와 저는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서랍장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겨울의 밤에는 보일러가 돌아갔고 제 갈증 때문에 새벽에 종종 깨어났습니다. 아내의 잠꼬대가 자주 들려왔지만 괜한 기대를 하기 싫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잠꼬대가 아닌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눈 소리가 들렸답니다. 분명히 아내 방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했죠. 이건 괜한 의심이 아닌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아내 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랑 있는 거야? 아내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부부간이라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지. 내가 방금 당신이랑 남자랑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지금 여기에 나 말고 누가 있는 거로 보여? 아니야. 분명 들었다니까? 여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만성 피로에 건망증이 심하더니 이제 환청이라도 들은 거야? 저는 아내의 방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네.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해, 여보. 당신, 지난번에는 속옷 가지고 난리치더니 오늘은 내 방에 남자가 있다고 하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사는 집에 남자를 끌어들이겠니?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헷갈렸나 봐. 어휴, 짜증나. 미안한 거 알면 당장 불 끄고 나가. 결국 찝찝한 기분으로 사과를 하고 아내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게 확실해서 의심을 쉽게 거둘 수 없었어요. 속옷 사건도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입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아내에게 수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CCTV를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방이 훤히 보이는 천장에 카메라를 달고 나왔죠. 며칠 뒤 퇴근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하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누군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게 포착되었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남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는 아내와 2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말고 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분노가 터져 나와서 아내가 오길 기다렸다가 바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지? 내가 증거 다 찾았어. 뭐야 당신.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지 같은 소리 짓거리 하고 싶어? 어? 뭐? 바람? 얼마 전에는 무작정 내 방에 쳐들어와서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더니 오늘은 무슨 증거를 찾았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쳐가는 거 아니야?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속옷 사건도 그렇고 남자 목소리도 내가 착각한 게 아니야? 분명한 당신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계속 발뺌하겠다는 건데 이걸 보고도 똑같이 말하는지 보자고. 내가 당신 방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거 몰랐지? 그러자 아내는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더군요. CCTV를 달아놓았다고? 당신 스토커야? 아니면 의부증 환자야? 한 집에 사는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엄연한 범죄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괜히 오버하는 거지? 이 영상을 보고도 그 태도로 나오는지 보자고. 좋아? 그런데 만약 사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숨을 죽이며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윽고 의문의 남자가 깜깜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자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윽고 의문의 남자가 깜깜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자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거 당신이잖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당신이 분명하다고. 뭐라고? 하! 이게 핑계댈 게 없어서 이 남자가 나라고 하는 거야? 속옷도 내 거다. 목소리도 환청이다. 동영상 속에 남자가 나다. 하? 당신 거짓말은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어? 그러자 아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어제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왔잖아. 나한테 같이 있고 싶다고 애원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부탁 들어준 거고. 이 여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나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한 번도 안 깨고 13시간을 내리 잠만 잤다고. 그리고 내가 애원한다고 당신이 날 받아줄 사람이야?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봐. 여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못 믿겠으면 내 방에 가봐. 아침에 침대 치우지 않고 나가서 당신 잠옷하고 속옷도 다 그대로 있을 테니까. 참,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셨겠다 이거지? 좋아, 가보자. 저는 거짓말하는 아내가 못 믿어왔지만 일단 아내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대로 진짜 제 옷들이 이불 속에 있더군요. 어젯밤 제가 입었던 잠옷과 속옷이 말이죠. 그 순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당신 그동안 날 거부해왔잖아. 그런데 어젯밤에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 나도 당신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어제는 같이 있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다고 의심을 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아, 머리야. 진짜 미치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아. 내 건망증이 더 심해져서 이런 건가? 당신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네. 정신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보약 한 잔이라도 지어줘야겠어? 여보, 진짜 어젯밤 나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여기 당신 옷이랑 다 있잖아. 이렇게 날 믿지 못하겠다면 그만 이혼해. 나도 매일같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받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아내가 말한 증거와 아내의 표정과 말투를 들으니 제가 잘못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착각한 거야. 진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정신이 나갔나 봐. 미안해. 피곤할 텐데 얼른 자, 여보. 아휴, 내 팔자야. 오늘 일은 봐줄 테니까 다신 CCTV니 뭐니 헛짓거리를 했다간 이혼당할 줄 알아? 마지막 경고야. 알겠어, 여보. 진짜 미안해.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며칠 동안 어색하게 지내는데 아내가 저에게 한약을 선물해 주더군요. 저는 감동을 받아 울컥했습니다. 당신 몸이 많이 허한 것 같아서 제일 비싼 거로 지었어. 피로 회복에도 좋고 건망증에도 좋다더라.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 먹어.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이렇게 한약까지 지어주다니.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생활비도 더 많이 주도록 할게. 됐으니까 당신 건강이나 챙겨. 그래서 괜한 의심 같은 거나 하지 마. 저는 아내가 지어준 한약을 빼먹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잠은 이전보다 더 많이 자게 되었고 건망증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한약 좋은 거 맞아? 나 어젯밤 16시간을 잤어. 그런데도 피로가 가시질 않아. 그거 아주 비싸고 좋은 거야. 아마 명현 현상일 거야. 계속 챙겨 먹어.
한두 달 안으로 좋아질 테니까. 명현현상. 그래, 알겠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보, 우리 오늘은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될까? 지난번에 그날이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어휴, 당신은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어? 남자들은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더니 당신을 보니 딱 맞는 말이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돼. 당신도 약 먹고 몸이 호전될 때까지 몸을 아껴야 하지 않겠어? 그런가? 그럼 내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한 방을 쓰면 안 될까? 내가 코골이 수술을 받도록 할 테니까 말이야. 여보, 난 아직도 당신이 신혼 때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워. 코골이 수술을 한다고. 알았어. 일단 당신 몸이 호전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럼 얼른 들어가서 푹 자. 저는 약을 먹자마자 하품을 길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한 번도 깨지 않고 오랜 시간을 잠을 잤고 일하러 나가서도 꾸벅꾸벅 조는 바람에 이를 손에서 자주 놓치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말하는 명현 현상이 언제 없어지려나 하고 기다릴 뿐이었죠. 한 달 뒤 아내는 같은 한약을 2박스나 지어와서 잘 챙겨 먹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런 아내의 정성과 마음을 생각해 한약을 하루에 3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맞지 않는 건지 명현 현상이 오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몸은 계속 무거워졌고 만성 피로를 넘어 기면증까지 겪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무실 컴퓨터를 켜고 일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하루가 지나 있던 겁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쿨쿨 잠만 잤던 거죠. 그래서 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가 지어준 한약의 복용을 멈추고 하나둘씩 먹은 척하며 변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기면증이 사라졌고 잠도 조금 줄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이전처럼 말이죠. 그리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을 할 만큼 체력이 닿아서 다시 빨래와 청소를 하기도 했고 아내를 위해 요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당신이 웬일로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야? 그야 당신이 지어준 한약 덕분이지. 요즘 몸이 더 가벼워지고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청소, 빨래도 다 했고 당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까지 준비해놨지. 정말이야? 한약을 먹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아무튼 잘 됐네. 그럼 또 지어줄게. 그 약은 복용을 멈추지 말고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한의사가 그랬어.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그 약을 또 지어주면 먹지 않고 몰래몰래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먹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럼 손만 씻고 와. 모처럼 당신이랑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우 스테이크랑 와인 준비했어. 그래.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아내와 저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으며 각자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가 미국에 있는 딸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안방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자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나 와인 마셔서 머리 아파. 내 방에 가서 잘 테니까 당신도 푹 쉬어.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러기 아빠일 때부터 당신과 멀어진 사이를 좁히려고 애쓴 거 몰라? 당신은 미국에 다녀온 이후로 많이 변했어. 난 무늬만 남편인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당신은 멀어지기만 해. 아니, 나도 같이 노력했잖아. 당신이랑 나 결혼한 지 20년이야? 신혼 때처럼 계속 불타오를 수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가끔이라도 저를 남자로 봐주면 안 되겠어? 아, 진짜. 아무튼 알았어. 지금은 나 머리 어지러워서 잘 거야. 잘 자? 그러더니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부부가 아니라 남처럼 지내는 시간을 계속 보냈네요. 아내가 준 약을 먹지 않자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자주 주방으로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물을 마시고 방으로 가려는데 예전처럼 아내가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려는데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자고 갈까? 응, 자고 가. 내 남편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의문의 남자와 대화하는 걸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난번 제가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제가 환청을 듣고 있거나 아내의 방에 남자가 있는 것이니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아내의 방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바로 불을 켜버렸죠. 당신 뭐야? 또 전처럼 남의 방에 막 들어와서 사람 놀래키는 거야? 방금 여기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거든. 또야?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준 한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니? 조용히 해. 내가 방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으니까.
내 방에 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눈으로 봐도 아무도 없는 게 안 보여? 괜히 내 속 더 뒤집지 말고 당장 나가. 아내가 몸을 일으키며 저에게 베개를 던졌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당신 잘 때 꼭 잠옷 입고 자지 않아? 그런데 왜 속옷 차림이지? 꼭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건 보일러를 3개 틀어서 잠결에 벗었나 보지 뭐.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아니, 난 정신 말짱해. 기다려봐. 그리고 온 장롱 안을 열어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 밑에도 마찬가지였죠. 또 제가 환청을 들었나 싶어 머리를 쥐어뜯는데 침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 얼굴을 침대 밑으로 들이밀었더니 누군가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건 환상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눈을 마주친 의문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당장 그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밑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윽고 속옷 차림의 남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남자더군요. 그 사람은 아내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당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었네. 이 자식이랑 내 집에서 바람을 피웠던 거야? 그러자 아내는 손사래를 치면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내가 이럴 줄 알고 방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 거야. 당신이 의심할까봐 우리는 회사 일로 급하게 회의를 했어.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둘 다 잠이 들었지. 물론 박 과장은 바닥에서 잔 거야. 그리고 너무 더워서 옷을 벗은 거고.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은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바람 현장을 잡히고 한다는 소리가 뭐? 회의를 했다고? 이 더러운 것들 너희 진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있던 상간남에게 온갖 욕을 해댔습니다. 너는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놀아나냐? 어? 너도 내가 만만한 거였냐? 인간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너 같은 놈은 날 새도록 먼지 나게 쳐맞아야 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보, 잘못했어. 제발 그만하고 용서해줘. 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아니까 그만 좀 해. 하나만 묻자. 바람을 피우려면 호텔이나 모텔로 갈 것이지 왜 내 집에서 이 짓거리를 한 거야? 그게 스릴이 있어서. 뭐? 스릴이 있어서? 당신이 매일 잠에 빠져 있는 와중에 이 남자랑 회식하고 2차로 간다니 내 방에서 술 마시려고 왔었는데 그게 나도 모를 스릴이 있고 재밌더라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짓 벌인 것 같아. 미안해. 이것들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했네. 스릴과 재미를 느끼려고 나한테 이런 충격을 안겨준 거냐? 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여보, 살려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사장님, 다신 사모님과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쯤에서 끝내고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괜히 소문나면 사모님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거고 사장님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뭐? 이것들이 정말 끼리끼리 만났네. 나한테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에라이, 자식아. 내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니들 인생을 종치게 할 거야. 사업은커녕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자 그 짐승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다신 바람 피우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줘. 우리 딸을 생각하고 참아줘. 장난하냐?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내 딸을 들먹여. 그리고 나는 내가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건망증으로 당신을 의심한 줄 알았다고. 또 당신이 지어준 한약은 뭐야? 그거 몸에 좋다는 거 거짓말이지.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사과가 오히려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내쫓아 버렸고 다음날 저는 회사에 잠시 들렸다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장과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불륜 증거인 사진과 CCTV 영상을 제출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4주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모든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의 거래처를 알고 있어 아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또 어떤 인간인지 모든 사실을 전해주었죠. 그러자 아내의 신뢰는 업계에서 바닥을 치게 되었고 결국 사업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큰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답니다. 또 상간남은 저에게 고소를 당하며 처자식에게 들켜 이혼 소송을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더러운 짓거리를 용감하게 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것이겠죠. 결국 두 인간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나이 먹고 집도 절도 없이 원룸촌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는데 돈벌이가 시급해서 청소부로 알바를 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가끔 연락해 생활비를 달라고 구걸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죠. 얼마 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제 딸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와 엄마의 행방을 물어오자 어떻게 대답할지 고심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엄마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일은 없을 거라고 결심하더군요. 그래서 딸은 저와 둘이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저에게 나이도 아직 40대 후반밖에 안 되었으니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외모를 가꿔보기를 제안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었더니 석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건망증도 눈에 띄게 좋아지더군요. 정말 사건이 터졌을 때를 비롯해 이혼 과정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셀 수도 없이 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마음의 평온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 주변 사람을 통해 소개가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그때 예쁘고 단아한 이혼녀를 소개받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듬해 혼인신고와 웨딩 촬영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저를 좋은 남자로 봐주고 서로가 예쁘게 사랑해주고 있어요. 물론 제 아내의 마음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더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전처가 집에서 바람 피운 이야기를 써보니 또 그때 생각이 나서 비참했던 날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피로에 시달린 남편을 이용해서 그따위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르다니 다시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제 전처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